이름이 정은수라고 했죠? 네, 맞아요. 여러분, 혹시 평생 가장 가깝다고 믿어온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진 존재였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며칠 전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사무실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절대 제가 알면 안 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들, 제가 존경했고, 미워했고,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믿기 힘든 연결고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리고 어제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제 손목을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은수 씨,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수입니다. 올해 36이고요. 성북구에 있는 한별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 아침 먹이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보살피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정은수 선생님 맞으시죠? 이진우 이사장님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진우 이사장님은 제가 어릴 때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양아버지이거든요. 벌써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일일까 했죠. 이사장님께서 생전에 정은수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유품 정리를 맡아주셨으면 한다고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재단 사무실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저에게만 맡기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별로 망설일 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들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양아들 서준이는 학원에 가서 아직 안 들어왔고 혼자 있으니 더욱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보육원 일을 마치고 바로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낡은 빌딩 3층이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몇 번밖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길을 헤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래도 1년 동안 사람이 안 들락거린 탓이겠죠. 형광등을 켜니 사무실 전체가 환히 밝아졌어요. 책상 위에는 정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 관련 문서들, 후원 관련 자료들, 그리고 개인적인 편지들까지 뒤섞여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숨어 있었거든요. 봉투 겉면에는 은수에게라고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왠지 모르게 이 편지를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궁금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지는 오래되어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은수야,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끝내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뭔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네가 5살이었을 때 나는 너를 입양한 게 아니라
다시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결국 평생 비밀로 묻고 살았구나.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주려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는 뜻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입양된 아이라고 알고 살았던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신다. 하지만 그분을 찾아가는 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장혜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두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뒷면을 확인해봐도 더 이상 쓰인 글은 없었어요. 장혜림.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편지를 들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모든 걸 흔들어 놓았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5살 때 아버지가 저를 입양해 주셨고, 그때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살았죠. 물론 가끔은 친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아버지가 워낙 잘해주셔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보니 제가 알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살았다니,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편지 내용을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서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늦으셨네요. 저녁 안 드셨죠? 서준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7살 때 보육원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진짜 엄마나 다름없죠. 응, 그래. 뭘 먹을까? 하지만 정작 저는 식욕이 전혀 없었어요. 편지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엉망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준이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눈치가 빨라요. 제 표정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아니야, 피곤할 뿐이야. 너 먼저 씻고 자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편지 내용을 되새겨봤는데 갈수록 혼란만 커졌습니다. 장혜림이라는 이름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 제 친어머니가 맞는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보육원에 출근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은수야,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이런 얘기를 아무에게나 할 수는 없었죠. 그냥 괜찮다고 둘러댔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으로 장혜림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백 명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 어머니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만약 친어머니를 찾는다면 그분은 저를 반겨주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저를 버린 걸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니 이보다 답답한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알고 싶다고요. 제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의 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먼저 재단 사무실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유품들을 살펴볼 생각이었거든요. 사무실 열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왔고 혼자서 천천히 조사해 볼 수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뒤져보니 아버지의 일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년필, 독서용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책장 뒤쪽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 특유의 단정한 필체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1988년 5월 12일. 은수를 다시 찾았다. 5살 된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혜림이가 아이를 맡겨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야 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저에 대한 얘기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혜림이와 내가 저지른 실수를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혜림이. 편지에 적혀있던 장혜림과 같은 사람인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페이지 더 넘기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혜림이는 결국 재벌가로 시집을 갔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나에게 맡겼지만 정작 자신의 선택이었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수는 내 딸이고 나는 이 아이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그제야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장혜림이라는 여성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 여성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서 저를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입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진실을 숨기려고 하신 건가요? 일기장 뒷부분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7월 3일. 신문에서 혜림이 소식을 봤다. 대한화학 회장과 결혼한 지 7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고 한다. 똑똑한 여자였지만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 대한화학. 그 이름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어요.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자주 보던 회사였죠. 혜림이가 가끔 은수 소식을 묻는다. 물론 직접 연락하지는 않고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지만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전해주면 안심하는 것 같다. 하지만 만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제 친어머니가 지금까지 저를 신경 써주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럼 왜 직접 만나지는 않으셨을까요? 일기장을 다 읽고 나니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한 건 장혜림이라는 분이 제 친어머니이고 현재 대한화학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대한화학을 검색해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임원진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혜림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현재 대한화학 회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58살로 나와 있었고 간력도 화려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하버드 MBA 과정, 수료, 대한화학 입사 후 25년 만에 회장 취임.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성공한 여성이 정말 제 어머니일까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한화학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림 회장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회장님과의 면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설마 제가 딸일지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진우 이사장 관련된 일입니다.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시간 내주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은수입니다. 이름을 말하자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보육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요. 서준이도 제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요즘 자꾸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좀 바빠서 그래. 혹시 무슨 걱정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이 아이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제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정작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장혜림 회장이 정말 제 어머니라면 지금까지의 제 삶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드디어 약속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한화학 본사는 정말 거대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말하고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2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정장도 입었는데 그래도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27층에 도착하니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어요. 비서실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리는 동안 긴장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제 어머니가 맞는 걸까요? 만약 맞다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회장님께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비서가 회장실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장혜림 회장은 저를 보자마자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진우 이사장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회장님의 그때 장혜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 씨 맞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 이름을 아시다니 정말 제 어머니가 맞는 건가요? 어떻게 제 이름을? 이진우 이사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언젠가 당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회장의 눈가에 미세하게 떨림이 보였어요. 그런데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네, 맞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 친어머니를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당신을 낳았을 때 저는 아직 학생이었고 이진우 씨와의 관계도 복잡했거든요. 장혜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는 당신을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진우 씨에게 부탁한 거였죠. 그럼 아버지는? 당신의 친아버지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모두 확실해졌는데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잘 자랐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잘 키워주셨어요. 다행이에요. 이진우 씨는 좋은 분이었으니까. 그 후로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30여 년 만에 만난 모녀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회장이 먼저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를 찾은 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하기도 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친어머니를 찾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기분일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장혜림 회장님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딸이라는 걸 인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냉담하셨을까요? 보육원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다가도 문득문득 회장님의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자기 대한화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수 씨죠?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였어요. 청담동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죠.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도착하니 장혜림 회장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평소 정장 대신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었어요. 지난번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네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갑자기 찾아가서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진우 씨가 돌아가신 후에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님은 커피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셨죠. 제가 당신을 낳았을 때는 22살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었죠. 그럼 아버지와는 어떻게 만나셨던 건가요? 이진우 씨는 제 교수님이셨어요. 국문학과 대학원생이었고 저는 학부생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수와 학생 사이였다니 그 시절에는 더욱 힘든 관계였을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관계가 용납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저는 재벌가 딸이었고 이미 약혼자도 있었거든요. 약혼자요? 지금의 남편이에요. 대한화학 창업주의 아들이었죠. 양가 부모님이 정한 결혼이었어요. 점점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저는 혼외자였다는 뜻인가요? 당신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진우 씨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가족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거든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혼자서 당신을 낳았어요. 시골에 있는 산부인과에서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럼 저를 왜 키울 수 없었어요? 당시 상황으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진우 씨에게 부탁했죠. 그 순간 어릴 적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장면이었죠.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제 손을 놓아주었죠. 그때 그 여자가 바로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5살 때 흰 원피스를 입고 저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장혜림 회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셨죠.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렴풋이요. 그때 왜 저를 놓아주셨어요?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함께 있으면 당신도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그것뿐이었나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저 때문에 불편해지실 일이라든지.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핵심을 찌른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회장님께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을 보니 제 추측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제 존재가 알려지면 회장님의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계속 모른 척 하실 건가요?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공개하기 어려워요. 역시 그렇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회사 일도 복잡하고 가정 상황도 그렇고 당신을 인정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게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30여 년을 기다렸는데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건가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고요. 회장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너무 나간 건가요?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도 각오가 있어야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친어머니가 저를 부인하겠다고 하시다니 이보다 충격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조용히 지내실 건지 아니면 세상에 알리실 건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카페비도 내지 않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어머니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받은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지하철에 앉아서도 계속 눈물이 났죠.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늦으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준이 앞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결국 저는 서준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했죠. 서준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하고 나서 말했죠. 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틀렸어요. 뭐가? 엄마를 버린 건 그분 선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엄마를 포기하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서준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제가 놓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은수가 커서 진실을 알게 되면 혜림이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니까. 하지만 은수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것 같았죠.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겠다고요. 먼저 출판사에 연락했어요.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했죠. 흥미로운 소재네요.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편집장이라는 분이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름은 서기찬이라고 하셨고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할 만했어요. 다음 날 출판사에 찾아갔습니다. 서기찬 편집장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40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진지한 인상이었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와 일기 복사본을 보여드렸어요. 서기찬 편집장은 천천히 읽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거든요. 혹시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상대방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서기찬 편집장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혜림 회장님은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기찬 편집장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별 보육원에서 열리는 후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번에 큰 기업에서 후원금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사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보육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받는 큰 후원이라며 모든 선생님들이 들떠 있었죠. 어떤 회사에서 오시는 건가요? 대한화학이래요.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장혜림 회장님이 오신다는 건가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건가요? 정은수 선생님도 꼭 참석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원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집에 돌아와 서준이에게 얘기했어요. 내일 보육원에 후원 행사가 있어. 너도 같이 가자. 누가 오는데요? 대한화학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네. 서준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장혜림 회장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오후, 보육원은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놓았죠. 강당에는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고 무대 준비도 말끔히 되어 있었어요. 오후 3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육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장혜림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은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여전히 냉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비서 2명이 함께 왔고 원장님이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희 보육원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굳어지시더라고요. 강당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이들은 앞줄에 앉고 선생님들과 후원자들은 뒷줄에 앉았죠. 저는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원장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아이들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합창을 했어요. 귀여운 목소리로 부르는 우리의 소원이 강당 안에 울려 퍼졌죠. 장혜림 회장님은 무표정으로 공연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시기는 했지만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런데 서준이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서준이는 혼자서 기타를 들고 나와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타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했죠.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서준이의 목소리는 또래에 비해 꽤 깊고 안정적이었어요. 가사도 제가 처음 듣는 건데 아마 직접 만든 것 같았죠. 저를 키워주신 정은수 엄마처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장혜림 회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서준이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하셨죠. 서준이는 노래를 마치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준입니다.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회장님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빛이 예리해졌다가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제 엄마는 정은수 선생님이에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찰그랑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차분하게 사과하셨지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비서가 재빨리 물기를 닦아냈지만 회장님은 계속 서준이를 바라보고 계셨죠. 서준이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엄마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을 때 장혜림 회장님만 박수를 치지 않고 계셨어요. 그냥 서준이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죠. 공연 후 다과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회장님 주변에 몰려들어 인사를 했지만 서준이만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서준이에게 다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준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직접 만든 건가요? 네,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걸 적어봤어요. 그래요? 참 잘했네요. 회장님은 한동안 서준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죠. 혹시 내 아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니? 서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도 자세히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지? 7살 때부터요. 그전에는 다른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더 질문을 하셨죠. 네가 태어난 건 언제니? 2009년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 회장님이 뒤로 휘청거리셨어요. 비서가 재빨리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서준이를 불렀어요. 서준아, 이리 와. 서준이가 제게 다가오자 회장님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혹시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육원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서준이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문을 닫자마자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이가 누군지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준이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7살 때 이 보육원에서 만났죠. 정말 몰랐던 건가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때 회장님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셨어요. 그리고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죠. 이 기사를 보세요. 화면에는 2009년도 신문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제목이 대한화학 회장 차남, 교통사고로 사망이었죠. 제 둘째 아들이에요. 이진우 씨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진우 씨와 저 사이에는 아이가 둘 있었어요. 하나는 당신이고 또 하나는 설마 그 아이입니다. 한서준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입양해서 키운 서준이가 제 동생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럼 서준이는 당신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이고요. 이럴 수가 있나요? 9년 동안 동생인 줄 모르고 아들처럼 키웠다는 건가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방금 확신을 가진 거예요. 얼굴을 보니 이진우 씨를 닮았더라고요. 회장님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찾았는지 아세요?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시체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찾지 못했거든요. 그럼 서준이는 죽지 않았던 건가요? 아마 그 사고에서 살아났나 봐요. 그리고 보육원으로 들어간 거고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제 동생이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회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그 아이도 제 자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포기하시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공개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장님은 평생 그렇게 사실 건가요? 자식들을 숨기면서요?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무슨 상황이요?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회장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적어도 저는 9년 동안 서준이를 키웠어요. 회장님은 그동안 뭘 하셨나요? 그건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찾으시려는 건가요? 그 순간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당신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나간다고요?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분이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담실 안에 냉랭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대립하고 있었죠. 결국 회장님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알게 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준이가 제 동생이었다니. 그리고 장혜림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원 행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준이가 제 동생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서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어요. 학교에 가고 숙제하고 저녁에는 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동생이었구나. 9년 동안 아들처럼 키웠는데 알고 보니 친동생이었다니. 이런 운명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동료 선생님들이 제가 이상하다고 물어봤지만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셋째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서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날 오신 회장님이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서준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태어난 날이나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는지. 서준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어요. 아마 후원하시는 분이라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서준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숙제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죠.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넷째 날 오후 대한화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은수 씨죠?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시는데요. 이번에도 조용한 곳이었어요.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약속 시간에 도착하니 장혜림 회장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칠 전 후원 행사에서의 일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회장님은 커피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죠.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죠.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알거든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도망만 쳤어요. 무엇에서요? 모든 것에서요. 당신한테서, 서준이한테서, 그리고 제 자신한테서. 회장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젊었을 때는 커리어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을 낳고도 외면했고, 서준이가 사라졌을 때도 제대로 찾지 못했죠. 그때 회장님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보였어요. 나이가 든 게 아니라 피로와 후회가 쌓인 흔적 같았죠. 이진우 씨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거든요. 아버지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당신과 서준이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죠.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것 같았어요. 남자는 아버지였고 여자는 지금의 회장님을 젊게 만든 모습이었죠. 이게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표정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현실이요? 저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고 이진우 씨는 가난한 대학원생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알게 된다면. 회장님은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 시대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당신을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이진우 씨에게 말하기도 어려웠고 가족들에게는 더욱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당신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진우 씨에게 맡겼죠.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회장님의 첫 번째 눈물이었죠. 서준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당신을 맡기고 몇 년 후에 다시 임신했어요. 그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회장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았거든요. 서준이가 7살이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체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었던 거네요. 네, 다행이요. 그런데 기억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거고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서준이가 왜 7살 이전 기억이 없는지, 왜 가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럼 서준이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회장님은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30여 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한꺼번에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9년 동안 아들처럼 키웠는데 갑자기 동생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한테 이런 부담까지 지우게 돼서. 그 순간 저는 회장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됐든 서준이는 제가 키운 아이니까요. 고마워요.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죠.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천천히 해보고 싶어요. 서준이에게도 조금씩 알려주고 당신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보기로 한 거죠.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회장님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로 한 거였죠. 첫 번째 저녁 식사 날, 서준이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왜 갑자기 회장님이 저희를 초대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음에 드셨나 봐.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의 집은 정말 컸어요. 하지만 사람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았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마치 호텔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은 평상복을 입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훨씬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식사는 정말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요. 서준이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회장님은 계속 서준이를 바라보셨죠. 음식이 입에 맞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식사 후에 회장님이 서준이에게 기타를 선물하셨어요. 후원 행사에서 연주하는 걸 봤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준이는 기타를 받아들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서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회장님이 저희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우리가 착해서 그런가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서준이에게도 모든 걸 말해줘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진 저녁 식사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준이도 점차 회장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지만요. 장혜림 회장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 차갑고 냉정한 모습에서 점점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가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에게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이번 달 말에 재단 연례 총회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무슨 발표를 하라는 건가요? 보육원에서의 경험이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런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죠. 서준이도 함께 참석하면 좋겠어요. 서준이를 왜요?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이야기도 필요하니까요. 사실 회장님의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었을 거예요. 서준이를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거든요. 총회 날이 다가오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발표 내용도 준비해야 했고, 서준이한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죠. 엄마, 제가 왜 그런 자리에 가야 해요? 회장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하셔서 그래. 그리고 네가 부른 노래를 참석자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 부담스러워요. 괜찮아. 엄마도 함께 있을 거니까. 서준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총회 당일 호텔 대연회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단 관계자들, 후원업체 대표들, 언론인들까지 참석해서 성대한 행사가 되었죠. 저는 무대 뒤에서 발표를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제 옆에 앉아 있었죠. 긴장돼요, 엄마. 나도 긴장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면 돼.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조명이 워낙 밝아서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맨 앞줄에는 장혜림 회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평상시와 달리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한별보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은수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죠. 저는 보육교사로 일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그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발표를 시작하니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제가 진짜로 경험한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특히 9년 전에 만난 한 아이가 있어요. 7살이었는데 처음에는 말도 잘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서준이 얘기라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죠. 그 아이는 기억을 많이 잃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음악에는 정말 재능이 있었죠. 서준이를 무대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죠. 이 아이가 바로 한서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준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한서준입니다. 서준이는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가족이란 게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때 객석에서 장혜림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하셨죠.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지만 회장님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잠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을 주목하고 있었죠. 정은수 씨와 서준이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지금 여기서 모든 걸 공개하시려는 건가요? 이 두 사람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은수 씨는 제 딸이고 서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연 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서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이야기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30여 년 전 젊은 시절의 실수로 아이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서준이의 손도 잡으셨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져서 우렁찬 박수가 됐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서준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럼 저는 정말 회장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 친아들이야. 서준이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기쁨과 당황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죠. 발표가 끝나고 연회장을 나올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회장님의 지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각오는 했어요. 회장님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이제 숨기고 살기 싫어요. 당당하게 가족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서준이와 긴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해주니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럼 엄마는 저의 누나였던 거예요? 그래, 친누나야. 그리고 제가 회장님의 아들이고요? 맞아. 서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신기해요. 그런데 전 엄마가 엄마인 게 좋아요. 누나보다는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엄마라고 부르면 돼. 네, 엄마.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재단 관계자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회장의 숨겨진 과거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회장님은 씩 웃으셨어요. 이제 와서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진실을 말한 건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자신의 지위를 걸고도 가족을 선택하신 거니까요. 한 달쯤 후 대한화학에서는 새로운 장학 사업을 발표했어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죠. 발표회장에는 저와 서준이도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회장님 가족으로서요. 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날 서준이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회장님 옆에 서 있었어요. 정말 의젓해 보였죠. 이제야 우리 모두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을 때 회장님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셨어요.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주주들과 임원들이 회장님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총회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예상했던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한화학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가족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 임원들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죠. 하지만 회장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가셨죠. 제가 잘못 선택한 건 있지만 아이들을 인정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임원회의에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정말 단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지지 세력도 나타났어요. 회사 직원들 중 상당수가 회장님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선 거였죠. 요즘 시대에 이런 일로 뭘 그러냐는 반응이 많았어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인정한 회장님을 존경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죠. 언론의 반응도 생각보다 우호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스캔들 형태로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동적인 가족재회 스토리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서준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9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어머니와 누나를 다시 만났다는 내용이었죠.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보육원 동료 선생님들도 신기해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한 달 후 회장님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보육원에서의 경험도 있고 아이들을 잘 이해하시니까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보육원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받아들이기로 했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야 이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서준이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회장님의 제안으로 지역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였죠.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서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어요. 정말 대견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회장님에게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대한화학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요. 갑자기 왜요?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회장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셨어요. 보육원 출신 아이들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싶다고 하셨죠. 해림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새 재단은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재단에서 교육 프로그램 총괄 이사로 일하게 됐고, 서준이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새로운 출발이었죠. 재단 사무실은 을지로에 있는 아버지의 옛 사무실 근처에 마련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첫 출근날 사무실에 들어서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직원은 많지 않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죠.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아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죠. 여러분도 충분히 꿈을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저도 한때는 희망을 잃고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서준이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멘토링 활동을 했어요.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고 음악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형, 어떻게 하면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한 중학생이 서준이에게 물어봤을 때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정말 성숙한 답변이었죠. 한편 장혜림 회장님은 대한화학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어요. 비상근 이사로 남아서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하셨지만 일상 업무에서는 벗어나셨죠. 덕분에 시간 여유가 생기셔서 저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식사는 이제 고정 일정이 됐어요.
회장님 집이 아니라 때로는 맛있는 식당에 가기도 했고, 가끔은 저희 집에서 직접 요리해 드시기도 했죠.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 처음 봐요. 서준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을 때 회장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배워보고 싶었거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차갑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씩 과거의 상처가 불쑥불쑥 고개를 들곤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장님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미안해. 너희를 버린 게 아직도 죄스러워.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희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서준이가 회장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서준이를 보니 정말 대견했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함께니까 괜찮아요. 제가 거들자 회장님도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어요.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혼자가 아닌 함께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됐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출판사의 서기찬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정은수 씨가 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제가 언제 책을 썼다고 하셨나요?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담을 정리해서 원고로 만들었잖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맞았어요. 몇 달 전에 서기찬 편집장과 만날 때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드렸었거든요. 그게 책이 된다니 신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확신해요.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책 제목은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출간 소식을 들었을 때 회장님도 정말 기뻐하셨죠.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된다니 정말 뿌듯해. 부끄럽지 않으실까요? 전혀. 오히려 자랑스러워. 책이 출간된 후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많은 독자들이 감동적이었다는 후기를 남겼고, 일부는 자신의 경험담을 편지로 보내오기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 부모님과 헤어졌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뿌듯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해림장학재단은 꽤 큰 성과를 거뒀어요. 보육원 출신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0여 명의 아이들을 도왔죠. 서준이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기였어요. 정말 뿌듯해요. 1주년 기념식에서 회장님이 소감을 말씀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가 평생 해온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날 감사 인사를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 제가 물어보자 서준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사회복지학교.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정말 대견한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니 이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 키운 게 자랑스러웠죠.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엄마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준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느덧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정착했어요. 저는 재단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서준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죠. 회장님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셨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식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 됐죠. 다음 주에는 뭘 먹을까? 서준이가 장난스럽게 물어보면 회장님은 진지하게 고민하세요. 너희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아직도 상처는 남아있어요.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처들을 혼자 끌어안지 않아요.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 회장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진짜 가족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해림장학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교육재단이 되었어요. 저희가 도운 아이들 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도 있었고, 꿈을 찾아 새로운 출발을 한 친구들도 많았죠. 서준이는 무사히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였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축하해, 서준아. 회장님은 서준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죠. 엄마 덕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덕분이기도 하고요. 서준이는 이제 회장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엄마였고요. 조금 복잡하지만 저희에게는 자연스러운 호칭이 됐어요. 그해 가을, 재단에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어요.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꿈을 향한 축제를 여는 것이었죠. 행사 준비로 정말 바쁜 시간이었어요. 저는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했고, 서준이는 사회를 맡기로 했어요. 회장님도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죠. 축제 당일, 올림픽공원 대강당에는 전국에서 온 3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모든 아이들의 얼굴이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오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리 체험, 음악 교실, 미술 체험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들로 가득했죠. 오후에는 본격적인 무대 공연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도 있었고, 유명 가수들도 와서 축하 공연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준이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서준입니다. 서준이는 이제 20살이 됐어요. 키도 훨씬 커졌고, 목소리도 더욱 깊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보육원 출신입니다. 7살부터 16살까지 보육원에서 자랐죠. 아이들이 집중해서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가끔은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무대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서준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서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가족은 함께할 때 가족이 됩니다.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서준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피보다 진심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에게는 피로 연결되지 않은 엄마가 있어요. 9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죠. 그리고 늦게 만난 친어머니도 계세요. 서준이는 객석에 앉아있는 저와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두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때 장혜림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시는 게 보였지만 눈물이 흘렀죠. 저는 조용히 회장님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차갑던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준이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온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지막 말을 하는 서준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을까 싶었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봤죠. 정말 좋은 행사였어요. 보육원 원장님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아이들이 희망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희 셋은 조용한 식당에서 축제 뒷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준이 연설이 정말 좋았어. 회장님은 아직도 감동이 남아있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았어. 진심이 느껴져서 더 좋았거든. 저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말 정말 맞다고 생각해. 가족은 함께할 때 가족이 된다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가족이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복잡했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준이와 긴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연설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서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뭘? 저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요. 서로를 만날 수 있어서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도 이런 가족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심은 정말 가장 단단한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혈연이 없어도, 처음에는 서로를 몰랐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며칠 후, 축제 관련 기사들이 여러 언론에 실렸어요. 특히 서준이의 연설 부분이 많이 인용됐죠. 가족은 함께할 때 가족이 된다는 말이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죠. 정말 좋은 말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도 혈연은 아니지만 정말 가족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달 후 정말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서준이의 연설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희망 메시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된 거였어요. 정말요? 서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축하해, 서준아. 저와 회장님은 함께 축하했어요. 시상식 날, 저희는 모두 함께 참석했어요. 서준이가 무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죠. 이 상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서준이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와 늦게나마 저를 찾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의 모든 아이들과 함께 받는 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우연히 발견한 아버지의 편지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거죠.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고 상처받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면 어떤 관계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희 셋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각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평범한 일상을 즐겼죠. 이런 시간이 가장 좋아.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창하지 않은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런 일상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정말 함께할 때 가족이 되니까요. 진심이 피보다 더 강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면 언제든지 담장위 라디오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 DJ 임영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